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가 마지막 고리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 시각 주요 수사 소식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진상 실장이 구속될 때와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던 모습에서 지금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전략을 바꾼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혐의가 크게 보면 네 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본인이 여러 차례 받은 1억 한 3,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핸드폰 버리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이제 영장 기각 시이고 적부심에서 인용되려면 묵비권 가지고는 이게 영장이 기각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본인의 개인 혐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영장 심사나 적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의견서도 이제 100페이지 넘는 걸 냈어요. 근데 구속 이후에 갑자기 이제 검찰에서 몇 차례 불러서 천화동인 1호의 428억이 누구 겁니까?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있냐? 이걸 이게 추궁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묵비권은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고학이다. 자꾸 이게 수사가 이재명 대표 연루를 검찰이 질문하니까 아예 그냥 묵비권으로 대응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428억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돈이 아니다. 이건 저수지는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미 의견서에 이렇게 했고요. 따라서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대질 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검찰은 진실 발견보다는 일단 정진상 씨를 구속시켜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것, 그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걸 그냥 휴지 조각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검찰에서 이 수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할지라도 정진상 씨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정황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심이 없고 정진상 씨에게 불리한 진술과 정황이라든가 또는 정진상 씨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순되는 것들만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상 씨는 검찰에서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믿지 않을 거 법원 가서 자대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진상 실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사는 이제 말로 진술로 하는 게 아니고 수사는 이제 증거로 하는 겁니다. 증거로. 지금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가족 포함해서 계좌를 이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019년에 3월 달에 1억 5천, 그 다음에 10월 달에 5천만 원, 현금으로 2억을 인출합니다. 아무 쓸데도 없이 현금으로 2억이나 인출해서 장롱에 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조의금 7천하고 해서 2년이 지나서 다시 그 돈을 입금합니다. 우리가 현금 1,000만 원만 입금해도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10년 전에 말했잖아요. 장롱이 이자 줍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대선적으로도 주식 투자하고 이자에 밝은 분이 그 은행의 이자를 포기하고 2억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장롱에 해놨다가 다시 2년 넘어서 또 이게 입금을 한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거 외에도 배소연 씨 있잖아요. 결국 이제 법인카드로 이제 기소가 된 그분도 이게 수원의 법원 앞에 3층짜리 건물을 사요. 그리고 이제 송파동에 아파트를 삽니다. 과연 이게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이 무슨 돈으로 이게 몇십억짜리 건물을 계속 삽니까? 이런 이게 자금 추적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저는 현금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얼마든지 수사의 단서는 입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없이 많은 결제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례 최종 결정은 누가 했느냐? 또는 대장동의 초과이익 환수나 용적률 상향 이런 결제는 누가 최종했느냐? 수많은 결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적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지 말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금 추적 부분이나
결제 서류 부분이 물증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떤 연결고리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계좌 추적을 엄청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검찰발 뉴스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에 대해서는 검찰발 뉴스가 매일같이 나왔는데 이 정진상 씨나 김용 본부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연결고리라고 하는 뉴스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찰이 별다른 물증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출판 기점에 많이 하고 모친상 부친상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의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조의금을 들어왔을 때 이걸 재산 신고 안 한 게 문제지 재산 신고까지 다 한 걸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추적 이미 계좌는 추적을 했고 계좌 추적 결과도 이미 검찰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마치 배 모 씨가 3층짜리 건물을 샀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돼 있을 것이라든가 김혜경 여사랑 연결돼 있을 것이라 이거 너무 가정적이고 추정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미 재판 전에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우리 서 변호사님이 조금 그런 표현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조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재산 신고했다는 걸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우리 집에 현금이 2억이 있다. 이렇게 그 선관위 신고하면 선관위 직원이 집에 가가지고 2억을 확인하고 돈에다가 이게 딱 표시를 해둡니까? 안 하잖아요. 현금 있다고 신고하면 그냥 신고대로 넘어가지. 절대 이게 확인 안 하고 돈에 이름표를 안 갖다 붙입니다. 이 말은 이제 2억을 인출해가지고 돈을 먼저 필요한데 변호사비나 쓰고 그리고 이게 뇌물 받은 돈으로 2억을 채워놨다가 나중에 입금시키고 신고만 해두면 그럼 이게 신고만 하면 이게 알리바이가 됩니까? 제 말은 신고해뒀다는 게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신고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현금 인출한 걸 쓰고 다시 이게 그 다른 돈으로 바꿔서 이게 입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면책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입금할 때 이제 김현지 보좌관과 배소연 씨가 이게 관여한 거 아닙니까? 2억 7천 입금할 때. 그래서 저는 배소연 씨도 이게 그 집을 실제 그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금액으로 여직원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본인이 그 돈을 상속받은 돈인지 어떤 돈인지 그거는 이게 배소연 씨가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해주신 장롱이 이자를 주나 이게 새누리당 때였나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도 해주셨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출판 기념회 하면 책을 한 권 같은 경우 사면은 그 이상의 후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판 기념회를 없애야지 문제인 거지 합법적인 건데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현금을 많이 받았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이 사정의 칼날은 좀 여야 형평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김은혜 홍보수석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 재산 신고했다라고 해서 축소 신고했다라고 경찰에 고발됐습니다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리고 불법 자금인지를 입증을 하는 건 검찰의 임무예요. 예를 들어서 배 모 씨가 3층 건물을 샀는데 배 모 씨가 입증해라. 그렇게 하면 그냥 다 잡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걸 검찰이 입증해야지 배 모 씨가 입증을 합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그냥 모든 걸 다 의혹으로 제기하고 의혹으로 바라보면 야당은 그냥 재판받고 검찰 수사받기 전에 범죄자예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그 조의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조의금이 이제 7천만 원 있다는 거 아니에요. 2억에다가 이제 조의금 7천에서 2억 7천 입금했으니까 자 그럼 이게 그 노웅래 의원도 이게 그 3억이 나오니까 아버지 조의금이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8년 전에 돌아가시더라고. 8년 전에 조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한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머님은 2020년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이게 2년 동안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문제는 이제 그때 돌아가셨을 때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오세요. 이 말은 이게 도지사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사회지도청은 조회금이 뇌물이에요. 따라서 조회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좋아도 사절하고
그다음에 마음만 오십시오. 돈도 안 받는다는 뜻이죠. 물론 돈이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 마음만 오시라고는 표현돼 있습니다. 좋아 안 받는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그게 7천만 원이면 그때는 김영란법이 개정되기 전이에요. 개정 그 후에 돼가 지금은 10만 원까지 돼요. 근데 그때는 김영란법에서 이게 조의금이 한도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 자 5만 원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5남 2녀 7남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조의금 내면 형제들이 나누거나 하잖아요. 혼자 이게 조의금 다 가져갈 수도 없고. 네, 좀 정리를 예.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제 말은 비용 빼고 하는데 과연 7천만 원이 몇 명이 코로나 와중에 왔는지 그걸 이게 조사해 보면 조의금의 신빙성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반박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제가 많잖아요. 형제가 많은데 한 명이 조의금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안 받는 걸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범죄자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이 좀 객관적이고 절제심을 가지고 수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엔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수사는 진술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진술 부분도 약간 엇갈리는 점들이 있어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라고 전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가 뭐 증언이 좀 뒷받침이 돼야 이 부분이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먼저 이제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침묵하고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2013, 14년부터 최근까지 다 녹음했어요. 기간을 제가 이게 법정에서 다 직접 봤어요. 다 녹음했는데 본인이 제출한 거는 140시간, 140시간만 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정영학 회계사는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만 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선택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 대표는요 이미 정진상의 공소장에 보면 검찰에서 이제 김만배 씨도 천화동인은 이재명 측이다 인정한 것처럼 이게 공장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에 진술한 걸로. 따라서 지금은 침묵하지만 검찰 진술을 함부로 법원에서 번복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위정도 있고. 따라서 앞으로 이게 김만배 씨 입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현재 검찰에서는 이재명 측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법원에서도 진술할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 정영학 김만배 씨가 이 428억을 어떤 식으로 전해줄 것이냐 이재명 측에 그게 방법을 4가지를 강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유동규 씨가 회사 만들면 투자한다든지 허위 소송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방법도 나오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제 와서 이 돈이 내 거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기는 어렵다. 왜? 전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쭉 검토한 게 자료도 있고 이미 전 정권의 검찰에서도 이 돈은 유동규 거라 했죠. 김만배 씨 거라고는 안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내 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왜곡될 수 있는 게 김만배 씨가 검찰에서 428억의 그분이 이재명 측이라고 했다는 진술은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런 이 428억과 관련한 얘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다투게 된 원인이 서로 간에 돈 싸움을 하고 했고 서로 간에 경비 문제를 부풀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진술이지 결코 그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검찰에 협조하면서 진술을 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정영학 씨도 그분이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이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검찰에서는 실은 700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세금 깎아주고 428억으로 뇌물이라고 기소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428억이 이재명 척이라고 하면서 이 428억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씩 배분하기로 했는지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받은 거 없고 다 윗선에다가 상납하려고 했다라고 떠넘기기를 한다면 당연히 죄책이 줄어들겠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나는 뇌물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김만배가 요구해서 돈을 줬을 뿐이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욱도 결국에는 김만배 씨한테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재명 측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이 형량이라든가 또 자신이 어렵게 만든 재산인데
몰수당할 수도 있잖아요. 추징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진술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라서 사실관계는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이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그 많은 구형입니다. 물론 이제 그 1억이 넘으면 법에는 이제 그 10년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뭐 15년 정도 구형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자백했을 때는 좀 이게 구형이 줄 거예요. 근데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15년으로 이게 구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김만배 씨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거예요. 어차피 이게 뇌물 공여는 몇 천억, 몇 조를 줘도 5년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5년이 구형됐거든. 이거는 이제 김만배 씨가 좀 진실을 다 밝히라. 이것도 이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상당히 그 중한 구형이 됐다. 물론 이제 남욱 변호사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게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1년 정치자금법으로 물론 정치자금 형량도 낮지만 이렇게 오늘 구형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고 또 김만배 씨와 동거래한 혐의 받고 있던 언론사 회장이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50억 클럽 이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수사의 속도라기보다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언론사 사주에 대해서도 50억을 차용했는데 그 이자 상당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고 50억을 차용한 돈이 어디에 쓰였고 뭐 때문에 줬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론이 어려운 거고요.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욱 씨가 부풀려서 매일같이 액수를 추가시키면서 결과적으로 한 40억 정도 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곽상도 씨한테는 50억이 갔다고 지금 갔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곽상도 씨는 무슨 잘못을 그렇게 더 크게 했길래 50억을 받았을까요? 이게 궁금한데 검찰의 기소 내용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가로 그냥 50억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만 파서 이렇게 수사를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곽상도 씨 같이 50억 얘기도 좀 수사를 좀 재수사해야 되지 않나. 무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전 정부 청구된 고위 인사 중에는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서욱 장관이나 또는 이제 그 해경청장 그때 구속을 해서 영장이 발부됐죠. 다만 이제 그 적부심에서 아마 풀려났죠. 두 분이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제 총괄 책임자는 서훈 국정안보실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책회의를 주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몇 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 본인이 대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안을 유지하라 하면서 첩보들이 국정원에서도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군사정보 밈스 거기도 이게 그 삭제가 60건 46건 총 106건이 삭제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국방부 장관 서욱, 그다음에 국정원장 박지원, 그다음에 그 총괄로 서훈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서욱 장관이 영장이 발부됐었기 때문에 그는 저는 이제 서훈 장관을 이번에 영장 청구하고 서훈 실장을 다음은 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그까지 내게 영장 청구한 다음에 1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청구를 하고 1차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게 한편의 해석을 보니까 문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기사들 보면 검찰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관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왜 그렇게 구속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불구속 상태로 의심이 있으면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갔다가 구속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뭐 고문을 못하니까 구속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 국방부 장관 나왔잖아요. 구속 접부심으로 며칠 만에 나왔고 김홍희 경찰청장인가요? 며칠 만에 구속 접부심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증거 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라든가 또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다르게 본 거거든요. 이게 뭐 구속시킬 만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영장까지 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까지도 자꾸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게 정말로 월북이로 몰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북이 아니라라고 좀 윤석열 정부가 단정을 해서 증거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월북인지 아닌지 윤석열 정부가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마치 월북이라고 몰아갔고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본점,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냐 실족이냐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꾸 구속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오늘 새벽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한 뒤에 이탈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2대가 새벽 5시 48분과 6시 13분쯤에 카디즈를 진입했다가 이탈을 했고요. 이어서 12시 18분에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즈 외곽을 따라서 비행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자면 앞서 이제 서 변호사께서 이제 검찰의 1차 조사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차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좀 예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수사 방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원장이 자신은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압수수색 당시에 대해서도 자신이 압수수색 많이 당하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검찰에 자신을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서 문재인 정부가 그것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증거까지 인멸했다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간 상황을 좀 예측해 주셨는데 그 뒤의 상황을 예측하자면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마 이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러 정황의 의심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그 유엔 총회 우리 종전 선언 있잖아요. 이런데 미리 녹화해놓은 그걸 틀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북한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북한의 어떤 눈치 때문에 저는 이제 섣부르게 아예 월북으로 이게 좀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의심은 가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게 대면 보고한 사람은 서훈 실장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훈 실장이 입을 다문다면 문 대통령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서욱 장관하고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같이 이제 삭제를 하고 따라서 이제 서욱 장관이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장관까지는 국정원장까지는 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본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3차 소환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세 번째 소환하는 게 좀 이례적인지 그만큼 고강도 조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 첫 구속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용산구청장이나 저는 소방서장이 첫 구속자가 돼서는 안 된다 봅니다. 이 사건은요. 1차적인 책임,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경찰의 책임입니다. 저는 경찰의 책임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특수본이 경찰 아닙니까? 자기 조직부터 먼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기관을 그때 소방서장이 저는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물론 보지만
그때 손을 떨면서 이게 브리핑할 때 경찰보다는 훨씬 더 소방이 저는 대처를 잘했다 보고 소방은 이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119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소방서장을 제일 먼저 구속한다든지 그리고 용산구청장도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막을 거는 경찰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이임재 용산서장 있잖아요. 이분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서류를 혹시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닌가 보고 또는 이게 서울시에 요청한 것도 허위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직접적으로 이임재 서장을 먼저 영장 청구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정보과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그 책임자는 박성민 경무관이거든요. 정보 쪽으로. 따라서 저는 경찰이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기관을 먼저 시정을 삼는다기보다는 자기 조직부터 철저하게 그 뿌리 뽑아야 된다 이래 봅니다. 1차적으로는 경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3차 소환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제일 먼저 이게 소방서장이나 용산구청장을 1순위로 청구한다기보다 경찰 조직부터 먼저 청구해라 이 말이죠.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냥 잘못한 조직을 치면 되는 것이지 뭐 꼭 경찰부터 쳐야 된다 뭐 이런 이유가 있겠어요? 참사의 원인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도 경찰이 뭐 박성민 경무관, 이임재 서장, 용산구청장 3명을 뭐 유력한 영장 청구 대상으로 보지 않나 싶어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특수본이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미 수사는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정확히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특수본이 어떻게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수사를 하겠어요. 이미 윗선은 끝났고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 선인데 이임재 서장만 치면 완전히 꼬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박성민 경무관까지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수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뭐 경찰과 소방 인력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데 행안부 장관 말대로 하면 누구 영장 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치는 것이지 국민들이 잘못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신병 처리가 마무리돼도 윗선 수사로 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요. 지금 경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조직 아닙니까? 경찰이 이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옛날에 관행에 의하면 검경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서 검찰이 이게 지휘하면서 경찰과 같이 이게 수사를 하는 옛날에 대형 사고는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는 성역 없이 경찰청장이든 서울청장이든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는 경찰한테 이게 다 수사를 처음부터 맡기고 검수완박이 문제고 이게 국회 간 데서 무슨 조사가 되겠어요? 국정조사하면 이게 강제수사권도 없는데 또 말싸움하다 끝나지. 올해 저는 새로 밝히는 거는 없고 옛날처럼 이게 검찰의 수사권, 검수완복 다시 이게 복귀시키기 전에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렇게 검수완박 외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하고 시행령에서 등이라는 그 한 글자 가지고 수사범위 다 넓혔잖아요. 근데 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등이라는 거잖아요. 등이면 대형 참사도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 말이면. 그러면 좀 경찰이 수사를 못 하겠고 서울청장, 경찰청장 수사가 안 될 것 같으면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좀 수사하시지. 왜 기존대로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꼬리를 내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이 그때 그 부령 만든 거는 물론 만들었죠. 등을 가지고. 근데 갑자기 아무 규정도 없이 이번에 검찰이 뛰어들면 아마 이게 야당에서 뭐 직권남용 월권이라고 얼마나 이게 공격했겠습니까? 물론 이게 시행령 정비하는 거하고요. 수사에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검찰이 이 수사에 뛰어드는 건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